이 책은 1929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공황 당시에 긍정적 사고운동의 유행과 함께 출판되었던 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금 성공의 길로 이끌었던 책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책으로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시크릿이나 트랜서핑 같은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걸 먼저 접했었어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소중한 비밀이 담긴 책이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상상했던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그 중에 처음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 앞자리에 우리 반 누가 있고 짝은 누구고 앞자리에 짝은 누구고 이런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은 친구가 뒤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상이었어요. 딱히 바라던 바도 아니었고 이유는 없었는데 멍하게 공상하는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매일매일 했어요. 잠들기 전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누워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또 책상에 앉아서 상상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 앉은 친구가 뒤를 돌면서 제가 상상 속에서 들었던 그 문장을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옆을 봤더니 그 친구 짝 그리고 제 짝도 다 제가 상상 속에 했던 그 상황 그대로 자리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쯤 자리를 바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예측 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돌고 돌아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책을 읽기 전에 이미 경험했던 일의 이유를 설명 듣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에 책들의 기법을 사용해서 두어 번 더 그런 일을 이뤄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부작용처럼 있었던 적도 있고, 물론 안 이루어진 적도 있고요. 또한 이게 제가 상상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함께 존재하는 쌍방향 같다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내면의 자아가 진정 원하는 바가 나의 의식이 원하는 바와는 달라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등등 그에 대한 체험과 연구를 하게 되었고 아직도 그 의문을 풀어가 보는 중입니다. 그것들은 추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존 맥도날드 지음, 최인원 옮김, 펴낸 곳 정신세계사. 이 책에서 주인공은 재정적으로 근심 많았던 친구가 좋은 변화를 겪고 밝아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말하는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스승은 평범한 사람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을 줄 기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깊은 마음, 안 마음, 바깥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깊은 마음은 자율신경계처럼 제어되지 않는 무의식 중에서도 더 깊은 원초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안 마음은 무의식, 바깥 마음은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위 틈에 싹을 틔운 묘목은 자신이 바위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오로지 땅을 찾아 뿌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위를 깨트려 버립니다.
12장. 당신이 객관적 입장에서, 즉 바깥 마음으로써 행동한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제한된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당신이 주관적 입장, 즉 안의 마음으로써 행동하는 것은 구분이 없고 제한이 없는 우주의 힘을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뜻이지요. 비밀 유지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잠시 필요한 다른 주제를 짚고 넘어가죠. 당신은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뭐 할 것이다. 나는 뭐뭐뭐였다. 라고 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언은 수천 년의 시대를 관통하여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별 인격이 초월된 우주의 보편적 힘에 연결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육신은 개별적이지만 당신이 표현하는 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 우주를 통틀어 오직 하나의 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 우주를 통틀어 1이라는 수가 오직 하나인 것과 같아요. 다른 수들은 모두 1의 배수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숫자 7은 1이 7번 중복된 거예요. 이처럼 이른바 나라는 것은 숫자 1처럼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제껏 설명한 것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당신이 객관적 입장에서, 즉 바깥 마음으로써 행동한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제한된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당신이 주관적 입장, 즉 안의 마음으로써 행동하는 것은 구분이 없고 제한이 없는 우주의 힘을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냐고요?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 강력하고 위대한 나는 각자가 지닌 절대적 고유성에 따라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엄청난 힘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셈이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큰 힘을 가진 존재예요. 물론 아직은 이 내재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힘은 곧 세상에서 드러나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제 말이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이치를 확실히 깨치고 진실성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치를 깊이 집중해서 탐구하게 하려는 것이죠. 집중이라는 말을 혹여 긴장과 혼동하지는 마세요. 긴장이라는 것은 정신의 애씀을 의미해요. 그것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비롯되지요. 긴장은 몸과 마음에 모두 해로워요. 내가 말하는 집중이란 마음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죠. 이제 당신은 정해진 목표에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당신의 진보가 달려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요즘 세상은 대단히 빨리 진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빨리 진보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즉시 우리는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성공을 계속 누리려면 늘 세상보다 앞서가야 해요.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인류의 끈질긴 충동이 마침내 응축되고 실현되면서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자동차는 대중교통 진화의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은 항상 더 큰 성취를 갈망하기 때문에 다시 비행기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움직일 거예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세상의 흐름이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편적인 마음은 영원히 미래를 향해 뻗어가고 있어요. 빠른 운송수단은 비행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법칙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위대해지는 반면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외면하면서 자신이 만든 거짓 믿음에 속박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물을 물리적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낡은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전자는 주인의 방법이고 후자는 노예의 방법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나라는 단어는 구분이 없고 보편적이기에 어떤 단어와 결부되든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로써 당신의 계획을 남에게 설명해버리면 그 힘은 소모되고 풀려나 버려요. 그러면 복종하던 바깥 마음은 탈출구를 찾게 되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약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겠죠. 우리는 무선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서로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듯 서로 연결된 무의식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13장. 그 다음으로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곳, 즉 인간 존재의 심연이자 안 마음에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내면의 위대한 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은 오로지 바깥 마음만을 믿고서 그것이 제시하는 오류투성이의 보고에 지배당하고 있죠. 그 결과로 항상 혼란과 투쟁과 노고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몸과 마음까지 다 망가집니다. 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상식을 믿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 일정한 목표에 노력을 쏟게 되면 그의 생명력의 일부는 자동으로 그 목표로 옮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가 힘을 보충하지 않고 계속 소모만 한다면 결국 고갈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타고난 유산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므로 그것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건강과 행복까지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인간의 존재 법칙을 알고 그것에 순응한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나는 가난이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가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들은 가난을 찬양하는 설교를 늘어놓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쉴 틈 없이 솟아나고 있죠. 이 법칙의 기본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저마다 성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야 당신이 자유롭게 이 법칙을 응용해서 당신만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간은 힌트를 드려도 좋을 것 같군요. 그렇다고 이것이 당신의 방법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전통에만 매달려서는 이 방법을 숙달할 수가 없어요. 겁쟁이들과 쫌생원들이나 그렇게 하죠. 진정한 스승이나 지도자는 그러지 않는답니다. 화가가 그린 참나무에 풀, 덤불, 꽃, 잎,
나아가 하늘과 구름과 같은 배경이 없다면 그 그림은 정말 생기없고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겠죠. 화가라면 모릅지기, 진짜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제 방법도 그와 비슷하죠.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요. 화가가 캔버스에 참나무 말고 주변 환경도 그리듯 저도 목표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죠. 화가는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요소를 차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는 그림의 단서를 외부에서 얻기도 하고 처음부터 내면의 영감으로 그려내기도 해요. 저도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자극들이 바깥에서 생겨나서 화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 외부의 일에 저항하기보다는 잠시 관심을 두었다가 다시 본래 관심사인 그림으로 주의를 돌리죠. 저 역시 그래요.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시도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로 두지 않아요.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퇴보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일 지금 제게 하인이 필요하다면 저는 우선 필요한 하인과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경을 마음속에서 그릴 거예요. 다 그려지고 나면 머지않아 내면의 그림이 외부에서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제가 만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만한 부에 어울릴 만한 물건과 상황들을 내면의 그림 속에 채워 넣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제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그냥 평소 일상생활대로 생활해요. 겉으로 보기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만일 제가 초보자로서 예를 들어 새 자동차나 새 집을 원한다면 제가 바라는 것과 꼭 닮은 것을 잡지에 사진에서 오려내서 자주 눈길이 가는 곳에 붙여둘 거예요. 그러면 제 바깥 마음은 분명한 목적을 부여받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그림은 더 빨리 현실화될 테니까요. 이어지는 14장에서는 긍정적 단어 명상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단어 명상은 눈을 감고 호흡하시면서 미래나 과거는 잠시 잊고 현재의 이 순간에만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명상하시면서 들으시거나 단어를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14장. 이제 당신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당신의 힘을 키워줄 단어들을 일러줄게요. 이 단어들은 당신의 생명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창조할 때 필요한 힘도 보충해 줄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만든 단어 목록이 있어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충해도 좋아요. 집중, 평화, 용서, 감사, 침착, 정의, 조화, 자유, 정직, 지혜, 친절, 이해, 활력, 영감, 공감, 겸손, 힘, 지성, 고요, 결단, 사랑, 관용, 자비, 부드러움, 축복, 생명, 믿음, 젊음, 자신감, 덕성,
행복, 영혼, 민첩성, 건강, 충만, 일관성, 끈기, 목적, 성취, 풍요, 성공, 숙달, 능력, 에너지, 소명, 침묵, 직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일상적인 일들로 당신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 소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저녁마다 되도록 반시간 내지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 당신 존재의 고요한 심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 싶은 단어들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속도로 전체 목록을 쭉 읽어 내려가세요. 각 단어들은 당신의 내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그 뜻을 음미하고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이 단어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에게 와닿는 의미를 충실하게 느껴보세요. 다시 강조하건대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의 유일한 권력자인 나이며 두 발로 굳건히 버티고 서서 당신이 말로 선언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뭐뭐뭐 하다 라는 문장의 빈칸에 위 목록의 단어를 넣어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당신은 완전히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고 이 단어들의 효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는 힘이다 라고 선언할 때마다 안 마음은 의심이나 거부와 같은 바깥 마음의 공격에 노출돼요. 하지만 당신이 그저 목록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예를 들어 힘, 힘, 힘 이라고만 말한다면 거기에는 선언의 성격이 없으므로 바깥 마음은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훈련을 할 때는 잠시라도 당신의 신체 감각과 외부의 사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상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바깥 마음은 틈이 날 때마다 수백, 수천 가지 잡생각을 만들어서 당신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경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자동차를 본 궤도에 돌려서 결국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 마음에 방황하는 성향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마침내 당신은 집중력의 달인이 될 거예요. 이 훈련을 할 때는 절대로 애쓰거나 긴장,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업이나 대인관계, 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을 내서 이 훈련을 하세요. 이 단어들이 당신의 온 존재에 스며들고 당신을 적시도록 하세요. 마치 구정물 속에 한 방울씩 깨끗한 물이 흘러들듯이 점차 불순한 것들이 줄어들면서 순수한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이 강력한 단어들을 반복하면 당신은 저절로 적당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듯이 이 단어들을 안 마음과 바깥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훈련의 결과도 당장 기대하지는 마세요.
매일 저녁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그날의 훈련이 끝나면 다음번 훈련 때까지 다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단어들은 수면 아래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곧 당신의 일을 통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창조한 내면 세계의 모습은 그대로 외부로 실현됩니다. 역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15장.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군요.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말만으로는 이런 심오한 주제를 깊이 있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저런 예를 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법칙을 살펴볼까요? 돈이나 친구나 영향력 있는 후원자가 없어도 당신은 이 법칙으로서 어떤 성공이든 이룰 수 있어요. 원하는 바는 전부 얻을 수 있어요. 당신이 은행장이든 일반 직원이든 구두 닦이든 간에 이 법칙의 도움으로 성공을 이루는 데는 어떤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어요. 당신의 야망이 지금 당신의 분야에 해당하든 완전히 새로운 환경과 일을 필요로 하든 상관없어요. 어쩌면 뭔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모호한 생각 외에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모호한 욕망은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선 목표를 명확히 확정하고 이것을 당신 내면에서 분명히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누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 목표가 너무 요원해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 그럼 그리로 가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은행가나 상인이라면 월 매출의 증가가 첫 단계인가요? 직장인이라면 승진이 첫 단계인가요? 이런 방식으로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첫 걸음이자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첫 단계가 달성되었다면 곧바로 더 큰 목표를 정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바깥 마음은 힘든 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원래의 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바깥 마음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제 나는 무자비하게 내쫓기고 시달리면서 이 일을 해냈어. 그러니 이제 쉬어야 돼. 그럴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다그치세요. 너에게 휴식할 틈은 없어. 내가 이미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말이야. 일단 한 가지를 성취하고 나면 그만큼의 도약력이 생겼을 거예요. 그 힘을 계속 유지하세요.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힘이 더욱 커지고 진보하는 속도도 빨라져서 마침내는 모든 목표를 순식간에 다 이뤄내는 일이 가능해져요. 지금의 제 모습처럼 말이에요. 당신의 목표가 현실화되는 과정은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흙 속에 심긴 씨앗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밑그림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빛을 향해 싹을 내밀고 영양분을 찾아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요.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 내려가요. 이 뿌리가 영양분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시들어버려요. 다행히 모든 조건이 맞으면 이 씨앗은 꽃을 피우고 본래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어
또 하나의 씨앗을 땅에 떨굽니다. 그 씨앗은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표면이 아닌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야말로 모든 위대하고 중요한 생각, 즉 내면의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곳이죠. 하지만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일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흘깃흘깃 들춰보곤 합니다. 내 목표가 어떤 식으로 달성될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지기는 하는지 의심하면서 말이죠. 부디 당신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목표를 정했어요. 당신은 이미 씨앗을 심었다는 뜻이에요. 정원에 씨앗을 심고 나서 정말 싹이 돋아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땅을 파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겠죠. 당신은 이미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으니 모든 존재를 생성시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이 씨앗이 싹을 틔울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 무엇도 당신의 생각이 싹을 틔우는 과정을 막을 수 없어요. 세상 어느 것도 우주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은 생각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저 거기에 걸음을 주세요. 그걸로 당신의 역할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우주의 법칙을 믿고 내버려 두세요. 그렇더라도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는 법이니까요. 모든 작용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반작용이 필요해요. 저항이란 모든 활동이나 작용에 뒤따르는 음극의 반응이고, 당신의 작용과 활동은 양극의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 반응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죠. 우리에게는 양극과 음극이 모두 필요해요. 저항이 없다면 활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행기를 솟게 하는 것은 공기의 저항이에요.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 수도 없어요. 새도 날 수 없고 물고기도 헤엄칠 수 없어요. 심지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엔진의 마력이 크면 클수록 비행기의 도약력이 더 커지므로 비행기를 떠받칠 공기 저항도 더 커져야 해요.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고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반대로 엔진의 힘이 떨어질수록 도약력도 줄어들고 그만큼 비행기의 고도도 낮아져요. 비행기의 비율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도약력을 얻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해야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성취의 첫 단계에서 약간의 고난만 극복하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더없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달성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만족스럽고 즐거운 일은 없으니까요. 저항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생각, 말, 행동, 분노, 비판, 질투, 시기심, 미움 등등 그 무엇을 향해서 저항하게 되면 당신의 힘은 반드시 그만큼 약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이 그것으로 옮아가기 때문이에요. 크게 화를 낸 사람이 금세 힘이 빠져 탈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의 기운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서 정작 본인이 탈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득이 되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나의 생명력이 단숨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 버리죠. 당신은 이러한 지혜를 알게 되었으니 아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디 온 힘을 다해 이 원리와 법칙을 연마하세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책을 발췌 낭독해 드렸는데요. 오디오북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긍정적 단어 명상이 시작되는 부분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단어 명상은 자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삶은 풍요롭게, 마음은 평화롭게. 아늑한 크림 책방에서 책을 듣는 시간은 내 안에 이미 있었던 내면의 힘과 용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